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무언가에 굶주린 소녀와 소년의 뼛속 시린 첫사랑 이야기 본주의 노래에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언급되는 영화 기본 정보와 스토리의 출처는 나무 위키와 다음 영화임을 밝혀드립니다.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 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So you can't spend the night? Not all night. So where'd you move here from anyway? Eastern Shore. Try that. 16살이 된 메런은 유일한 가족인 아빠마저 곁을 떠나자 한 번도 보지 못한 엄마를 찾는 길에 오릅니다. 절망 가운데 자신과 같은 식성을 지닌 소년 리를 만나고 동행하는 길 위에서 사랑을 느끼지만 메런에게 사랑은 늘 파멸과 마찬가지였기에 이 감정을 숨길 수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삶을 갈구하는 메런은 리와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이 길의 끝에서 메런은 고대하던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영화 본주엔 올입니다. Are there lots of us? I don't actually meet many other. 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정하시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사랑과 욕망을 섬세하게 잘 다루는 감독님으로 유명하신데요. 사랑이나 감정의 방향성이나 에너지를 잘 묘사한다는 것이 이 감독님의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을 욕망 3부작이라고 묶었는데요. 첫 번째 작품이 2009년도에 개봉했었던 I Am Love라는 작품이고요. 두 번째가 2015년에 개봉했었던 비거 스플래시, 마지막이 2017년에 개봉했고 티모시 샬라메와 함께 작업했던 Call Me By Your Name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에서도 함께 다뤘었던 서스페리아 리메이크작이 또 있고요. 그 다음이 비거 스플래시와 서스페리아의 각본을 쓴 데이비드 카이가리치가 각본을 쓴 오늘 다루게 될 본즈앤 올입니다. 이 본즈앤 올은 제79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 초청작이고요. 은사자상인 감독상과 여자 주인공인 테일러 러셀 배우가 신인 배우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본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거를 욕망 3부작이 아니라 4부작으로 편입시켜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고요. 보면서 세상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할 끔찍한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호러가 살짝 가미된 로드무비라고 저는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아름답고 막 되게 막 찬란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이게 보는 사람마다의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보이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식인이라는 소재를 어떤 분들은 그냥 이 식인 행위 자체는 비유일 뿐이라서 정말 아름답게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보는 내내 저거 결국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을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둘만 볼 때는 자기들끼리는 너무 사랑하고 절절하고 이런 것 같은데 결국은 저거 남들한테 피해주고 다니는 거라서 이거를 내가 완전히 저들에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내가 저들을 진심으로 응원할 수 있나? 이거를 생각해보면은 자꾸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호러 로드무비라는 측면에서는 재미있게 봤지만 이거를 뭐 되게 막 눈물 날 것 같고 절절하고 아름답고 이런 감정으로 저는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그 식인 습성을 가지고 있는 그 이터라고 불리는 그 존재들을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주변 인물들의 그 시선에 좀 더 감정이입을 해서 영화를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주인공의 아버지의 입장을 보면서 만약에 내 가족 중에 저런 아이가 태어난다면은 나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아버지만큼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정말 뭐 내 자식이건 뭐건 간에 진짜 공포의 대상으로밖에 안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주변 인물들에 더 감정이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감상편들을 읽어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인공들한테 감정이입을 오롯이 해서 좋게 감상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관점에서 감상을 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이야기를 청해 듣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다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오늘 너무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뭐 식인 장면이 나온다, 뭐 끔찍하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나 그런 거 잘 못 보는데 이거 볼 수 있을까요? 이런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이 감독의 전작인 서스페리아를 좀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그 서스페리아도 막 온몸이 뒤틀리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후반부에 나오는 그 의식 장면에서 나오는 고어신이라든가 뭐 되게 이상한 장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 견딜 수 있으면은 요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좋게 보신 분들은 오히려 아니 그런 거 그냥 잠깐만 눈 감으면은 전혀 뭐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영화를 추천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되게 망설여질 것 같은 작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봐야지 알 수 있는 작품인 것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존 영화 성향이 어떻든 간에 이거를 일단 보고 나서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야, 이거 주변에 추천할 때는 진짜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볼 때 그 배우빨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 제가 개봉 첫날 봤는데 그 첫날 퇴근 시간대에 좀 맞춰서 봤어요. 근데 거의 상영관이 한 3분의 2 정도가 차 있었고요. 이거는 뭐 상영 횟수가 적은 그 탓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상영 횟수가 적으니까 이제 그나마 몇 개 없는 그 상영 회차에 사람들이 몰려서 오는 게다가 개봉 첫날이기도 했고 그 효과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 3분의 2를 채운 관객들의 대부분이 여자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배우 파워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고 이 티모시 샬라메 하나만 보고 오신 분들이 꽤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좀 식인 장면이라든지 좀 요게 그 굳이 이렇게 직접적인 식인 장면이 아니더라도 좀 긴장감을 유발하는 장면들이 꽤 좀 있어요, 몇 군데. 그런 데서 보시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 옆에 계신 여자분들도 거의 뭐 반 이상은 좀 오바다. 그런 장면이 나올 때마다 좀 계속 눈을 가리시면서 그렇게 힘겹게 보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묻고 싶었어요. 그분한테 이거 어떻게 봤냐고. 근데 뭐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뭐 뻔뻔한 사람은 아니라서 뭐 그러진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에게라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작품 어땠는지.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초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요. 흐름 토픽에는 어떤 후기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계속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도 와 계신 아리아 스타크님께서는 별 3.5개를 주셨고요. 남들과 다른 나의 어두운 욕망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나 자신도 두렵고 나와 같다는 저 사람도 소름 끼쳐. 하지만 구원은 내가 좋아하는 너의 아픔을 내가 알았을 때 너의 눈을 가까이에서 바라보며 위로할 수 있을 때 일어났어. 너에게 나를 모두 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뼈와 모든 것까지. 타자의 시선에서는 미치광이 식인종이지만 이렇게 완벽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랑이 세상에 또 있을까라고 남겨주셨고요. 오늘 뭐 비록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초님께서는 눈물로 와득와득 씹어내며 삼켜내고야마는 이 지독한 사랑은
내가 아닌 이 세상을 나로서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열악함으로써 우리는 조금 더 완전해져 라고 남겨주셨는데 지금 별점은 안 남겨주셨는데 그 단톡방에서 얘기하시는 뉘앙스로 봤을 때는 적어도 최소 4점 이상은 아마 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명님께서는 4.5점을 주시면서 무섭고 사랑스럽고 슬픈데 너무나도 따뜻하기까지 한 오묘한 영화입니다. 그들의 극도의 고독함과 외로움에 같이 울었습니다. 영화 후반에 티모시의 얼굴에 피범벅이 왜 초콜릿으로 보였지? 추룩! 이라고 남겨주셨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소대가리님은 5점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따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올해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완벽한 영화였다라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먹는다라는 말이 사랑이 될 때, 내 외로움이 너로 채워질 때, 그 순간 본즈 앤 올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야,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평을 해주셨는데 정작 제가 별점을 제일 짜게 줬네요. 제가 별점을 3개를 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욱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초대를 한 분 한 분 날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님께서도 이 작품 재밌게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님은 그 엔딩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 다들 한번 여쭤보고 싶다 이렇게 따로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뭐 질문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뭐 난 어떻게 봤다 이런 거 얘기하고 난 다음에요. 한번 그 엔딩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야기도 한번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대가리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짧은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너무 진짜 재밌게 봤고요. 네. 저한테는 완벽한 영화였어요. 어떤 면에서요? 그 부분하고 전체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저한테는 취향 저격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뭐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든 진짜 해석 가능할 것 같아서 이야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좋았어요. 이게 미국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예,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위로 같은 걸 전달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그 고어한 그 영화적인 어떤 미학 같은 것도 너무 잘 녹아있는 것 같아서, 네. 저한테는 올해 본 영화 중에 제일 좋았어요. 좋습니다. 개인적인 취향 저격. 올해 본 영화 중에 올타임 레전드였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고요. 뭐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맞물려 들어갔고 미국 사회를 뜻하는 거는 또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셨는지 설리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엔딩 장면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이런 것들은 이따가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아리아 스타크님 이제 그 졸음을 꾹 참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아리아 스타크님은 이제 기필코 오늘만큼은 참여하시겠다는 의지로 그 방송 열면은 좀 개인적으로 좀 쿡쿡 찔러주세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자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리아 스타크님. 처음에는 조금 생각과 다른 전개로 이 무슨 이거 공포 영화구나 이러면서 봤는데 네. 좀 로맨스인 줄 알고 봤다가 저도. 네 그러다가 뒤로 갈수록 네. 로맨스네 이러면서 그래요? 네. 네 보기도 했고 처음에는 제가 좀 피 나오고 이런 거 잘 못 봐가지고 그래요? 네 네. 처음에 조금 힘들었는데 근데 연출이 뭔가 이거를 잔인하게 묘사했다기보다는 약간 동물의 왕국에서 뭐 치타가 뭐 양 뜯어먹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연출을 했다 생각했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막 먹는 장면 같은 게 네. 그게 사람이 사람 먹는 거라 좀 끔찍했을 뿐이지 약간 시각은 그런 시각으로 촬영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저처럼 비유 약한 사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유는 좀 약하긴 했어요. 그 속이 울렁거렸어요. 그쵸. 네. 근데 어떤 의미적으로나 어떤 그것도 담담히 연출하는 그런 장면들이나 정서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장면이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괜찮은 영화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네. 그래서 3.5점 정도 드렸던 것 같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두 명이 어떻게 사랑에 빠진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또 생각한 게 있어서 네. 네. 그건 또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초롱님은 요거 어떻게 보셨을까요? 나시님께서 말씀하신 의견과 제가 처음에 완전히 동의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저도 곱씹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바뀐 영화여서 한마디 보탤 수 있을 것 같아서 올라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좋게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난 그 얘기를 지금 해줄 줄 알았는데, 역시 밀당을 할 줄 아시네요. 요렇게, 아주 좋아요. 네. 야, 이거 연애 고수인데? 이 정도면은? 저 남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빌드업을 해나가시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기대하는 것도 지금 초롱님이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를 제가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로드무비로서 그냥 그렇게 봤다라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보셔서 나의 이런 생각들을 좀 더 일깨워 줄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이 자리를 연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안 푸는 방송 분량 좋다. 크크크라고. 금비님께서는 그냥 나시는 가지세요라고 하는데 그럼 저야 좋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 감독님을 이 작품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그 전작을 제가 서스페리아 말고는 본 게 없었고 이 서스페리아를 볼 때도 그냥 그 서스페리아라는 작품을 본 거지 뭐 이 작품을 만든 감독님이 누구시지? 이 감독님의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이지? 이런 것까지 막 다 생각해가면서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감독님 되게 독특하시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작품이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네, 맞아요. 티모시 샬라메와 함께 그 전에 한번 작업을 했었던 Call Me By Your Name은 수많은 추천을 받았지만 어떻게 이상하게 손이 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가 소재긴 한데 거기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라기보다는 그냥 왠지 그냥 손이 안 가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여름하면 떠오르는 영화다, 뭐 너무 좋다, 그리고 뭐 동성애라는 그런 소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그들의 사랑을 묘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많이들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갔습니다. 그 소태거리님은 요 감독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뭐 취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점 때문에 이런 감독님을 좋아한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 영화 나오기 전까지는 3개 반 4개였거든요. 네. 크게 저랑 맞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천착하고 있는지는 잘 드러나는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뭔가 좀 단선적으로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 한 주제에 너무 천착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네. 서스페리아 때 그게 좀 깨졌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 나서 뭔가 조금 같은 얘기를 해도 다른 방식으로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는 감독이구나 라는 것 정도? 완전 취향은 아니었는데 요번에는 진짜 너무 꼽혔어요. 네, 좋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궁금하네. 뭐가 그렇게 꽂히셨는지. 네. 그 다음에 스타크님은 Call Me By Your Name 때부터 사실 아까 제가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리아 스타크님이시거든요. 네. 이 감독님 평소에 뭐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리아 스타크님. 저 Call Me By Your Name밖에 안 봐가지고 그거 네. 보고 이거 본 건데 네. 굉장히 시야가 좋은 것 같아요. 시각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른 시각에서 풍경이라든지 인물을 담을 줄 아는 것 같고 연출을 되게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한다. 네, 그런 정서를 되게 잘 담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간격 유지가 되게 촬영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좋은 감독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작품을 한다면 극장에서 볼 의향이 충분히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초롱님은 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Call Me By Your Name을 제일 먼저 봤었는데 네. 굉장히 따뜻하고 아름답고 이제 좋은 색채를 포착하는 그 감정선을 잘 포착하는 감독님이라고 느꼈었는데 네. 서스페리아를 보고는 정말 와 거장이다. 이분의 전작도 있다고는 들었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이게 원작이 따로 있는 호러 영화잖아요. 맞아요. 이 호러 무비에 자신만의 주제의식을 집어넣고 현대 무용을 결합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메시지가 있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감독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여기에 와서 본즈의 노래 와서는 와, 이 섬세함이 이제 극에 치달은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나머지는 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초롱님이 아까부터 계속 밀당 화법을 쓰시는데 너무 간지러워서 미치겠습니다. 막 누가 제 겨드랑이를 그냥 사정없이 간지러가지고 막 웃고 싶은데 막 이렇게 그 약간 수양보들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맛만 보듯이 이렇게 간지르는 느낌이 드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셔서 너무 궁금하네요, 저 남자. 좋아요. 그리고 우리 아리아스타크님이 우리를 초롱초롱하게 만드는 분이라고. 맞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테레즈님은 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I am Love를 맨 처음 해봤거든요. 네. I am Love랑 비거 스플래시랑 콜미 바이 유어네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욕망 3부작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붙여지긴 했는데 맞아요. 저는 I am Love를 맨 처음 해보고 감독님한테 너무 푹 빠져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정도로? 거기에서 다룬 내용이 불륜의 사랑에 빠지는 여자의 얘기였는데 네. 그 불륜에 대해서 다뤘다고 이제 좀 약간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자가 어떤 상황에서 불륜에 빠져들게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그렸는데 뭔가 영화를 보면서 이탈리아란 이런 곳이야 라고 쫙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막 영상에 빠져드는 것도 빠져드는 거지만 거기서 틸다 스윈튼이 그 이탈리아 명문가의 이제 맏며느리로 딱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여자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따지자면 재벌가의 그 한 사람으로서 톱니바퀴처럼 자기 역할이 있잖아요. 그 부잣집 막내 아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것처럼 네. 재벌가의 역할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없고 집안을 상징하는 뭔가의 그 상징물로 그냥 살아갔던 그 여자가 불륜에 빠지는 그 순간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름답게 그리고 있는 그것이 보다 보면 딱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비극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 상황의 연출도 너무 멋지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어떻게 저 아름다운 비극을 저렇게 그려낼 수가 있을까? 전 좀 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주목하면서 보기 시작했는데 비거 스플래시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비거 스플래시는 욕망 중에서 되게 추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드러낸 그런 영화였거든요. 보면서 너무 좀 사람들 나오는 등장인물이 너무 추하고 찌질하고 막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 3부작 중에서 전 비거 스플래시를 조금 힘들게 봤었던 기억이 있고 이제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은 너무 아름답게 그린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지자면은 그 첫 번째 봤던 I am Love는 위험한 욕망에 대해서 그렸던 것 같고 위험하고 비극이 되는 그런 욕망에 대해서 그렸던 것 같고 두 번째로 봤던 비거 스플래시는 욕망이 너무 추한 욕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려내고 마지막으로 그려낸 거는 또 굉장히 아름답고 순수한 그런 욕망 있잖아요. 첫사랑에 대한 그런 걸 그려가지고 너무 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재밌게 보긴 했는데 저는 I am Love를 보면서 이 감독한테 푹 빠져버렸기 때문에 I am Love를 꼭 봐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분이 빛 뭔가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저는 서서히 다시 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작품 나오면은 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드리 헵번 전기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맞아요. 다른 작품들도 좀 있어가지고 지금 젠다야랑 드라마도 찍고 계시고 뭐 이것저것 막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독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저도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갑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제 소대가리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제가 아까 제 감상평을 말씀드렸을 때 얘기했던 게, 어쨌든 다 좋은데 이제 저거는 결국 그 둘이서만 아름답고 자기들끼리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 식인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근데 저거를 어떻게 저 두 인물한테 오롯이 다 감정이입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에, 이제 그 인물들의 그 절절한 그 감정에 오롯이 이입을 못했던 이제 저 같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 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이제 눈물까지 흘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대가리님? 저는 감정이입이 초반에부터 되지 말라고 그렇게 설정했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예. 오히려 고어한 장면을 처음에 넣음으로써 이 인물들한테 감정이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제3자의 시각으로 한번 보라고 이렇게 그렇게 설정했던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카메라 시선도 보면은 얘들 따라가는 거지 시점샷 같은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감정이입 못하게끔 이 인물들을 그렇게 고어한 장면으로 처음에 잡아놓고 서서히 이제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어떻게 사랑에 빠지는지 그 과정을 좀 지켜보라고 그렇게 설정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네. 뭐 이해할 것 같습니다. 네, 아리아 스타크님. 네. 저도 소대가리님이랑 좀 비슷한 생각인데, 네. 제가 아까 되게 카메라가 간격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쫓아가는 듯한, 그리고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그런 시선이 많아가지고 설리가 나옴으로써 이들의 어떤 끔찍함과 소름 끼침을 네. 먼저 좀 보여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티모시 살로메가 더 먼저 나왔다면 약간 호감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티모시 살로메도 결국엔 살인자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잖아요, 인간 사회에서. 그쵸.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미화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이 서로를 자기 자신 혐오하지 않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자기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네.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 이 영화에 초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 혹시 초롱님은 여기서 더 뭐 첨언하실 게 있을까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일반인의 시선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왜 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어쨌든 범죄 행위인 남에게 피해를 주며 이렇게 굳이 그 습성을 이어가야 되나로 처음에 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어요. 헌데 이제 추후에 영화 보고 난 후에 그리고 감상하는 도중에 조금 바뀐 생각은 어찌 보면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게 이렇게 피해를 주고 서로 상처 입으며 살아가지 않나. 크든 작든 어떤 식이든 간에. 네. 그렇죠. 사랑을 하더라도 이게 어떤 면에서는 착취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이제 먹어 삼키는 듯한 그런 식의 감정 교류가 일어나니까, 네. 그런 은유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점점 이 친구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쩐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식인이라는 그 소재를 쓴 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이제 뭐 후천적으로 뭐 갑자기 이제 인육에 눈을 떠서 막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들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잠을 자고 배변을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본능 중에 하나로 그 식인 욕구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식인이라는 끔찍한 소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본능이라는 컨셉으로 주어지면서, 뭐랄까, 아까 피해를 주고 이런 것들을 쭉 따라갈 때, 그러니까 쟤들이 뭐 일부러 그러는 거다라는 것보다는, 쟤들도 어쩔 수 없이 저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관객들로 하여금 이렇게 끌어내게끔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두 인물에게 어떻게든 일부러 뭐 굳이 이렇게 막 깊게 감정이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던 말씀이 저한테는 또 다른 시각으로 다가와가지고, 이제
이걸 보면서 감동받고 아름답게 보셨던 분들은 굳이 저 두 인물에게 감정이입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에서도 충분히 그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이제 느낄 수 있어서 그렇게 보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 조금 덧붙여 얘기하면 네. 식인행위라는 게 자기 자신의 가장 지독하게 혐오하지만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아예 버릴 수 없는 습관이라든지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성향이라든지 타고난 성향 같은 게 있는데 그 부분 난 너무 싫어.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에 내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하지만 그거 고치기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쵸. 이거 자기 자신만이 아는 알지만 고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지는 어떤 혐오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유전적인 여기서도 식인이 약간 유전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어떤 가족 간에 내려오는 예를 들면 아빠가 마약 중독자면 뭐 아빠가 술주정뱅이면 아들도 그런 유전이 있을 수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가족으로 내려온다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떨칠 수 없는 부분인데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남에게 피해도 줄 수 있고 그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내 자신이 싫은데 이런 사람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또 있어. 저 사람 저런 사람이 있네? 라고 하면 어떤 그것에 대한 유대감이 생기면서도 나랑 비슷한 사람 보면 좀 싫은 면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 내 자식이 맞아. 나의 나쁜 점을 닮으면 그게 또 되게 싫잖아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비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잘 모르는 개념이긴 한데 네. 호모사케르라는 사회철학 용어가 있거든요. 네. 예전에 그리스 같은 데서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뭐 이렇게 죄가 안 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사회에서 그러니까 내쳐진 어떤 그런 존재들을 설명할 때 호모사케르라는 개념을 그 아감벤이라는 철학자가 썼었는데 그런 개념이 이 이터들한테 좀 적용된 거 아닐까 이 영화 속에서.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인데 그건 이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회 밖으로 걷돌 수밖에 없는 운명의 인물들이란 거죠. 그리고 이 주인공인 메런을 보면은 이제 부모의 인종이 다 달라요. 백인과 흑인 사이에 태어났고. 네. 그리고 자기는 또 식인을 또 하는 존재고. 네. 18살이지만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닌 어떤 그런 상태. 그리고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80년대가 배경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레이건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그때가 미국이 가장 풍요로웠을 때잖아요. 네. 가장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에 또 한편으로는 가장 보수적이었던 시대인 거죠. 네. 그러니까 뭔가 풍족해지면은 더 여유 있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배척하고 밀어내던 어떤 그런 시기를 보냈던 어떤 그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네. 지금 관객들이 그걸 봤을 때 우리는 그러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대 배경이 80년대라는 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기도 하다. 그렇죠. 중산층이 붕괴되던 시기이기도 하죠. 약간 미국이라는 나라의 예, 그런 지점에서 이상입니다. 네, 소대가리님이 제 생각을 읽으셨어요. 제가 요 질문 끝나고 나면은 아까 미국 사회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던 거는 어떤 의미였나요? 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해주시네요. 좋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이게 저 지리적 배경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디 네. 지역 갈 때마다 이렇게 한 군데씩 지키잖아요. 네. 동부에서 미네소타 그러니까 저기 북부에 이제 저 국경 근처까지 갔다가 엄마를 만나려고 다시 이제 켄터키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중서부를 횡단하는 어떤 여정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게 미국 역사가 흘러왔던 방식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동부에서 내려가지고 서부를 개척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네. 자기들 정체성을 조금씩 확립해 나가잖아요, 미국도. 네. 그러면서 남을 해치기도 하고 그랬던 게 이제 미국의 역사인데 시간이 지나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도 그게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고 그걸 되게 운명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굴레 같은 게 또 이렇게 씌워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네. 단순하게 버지니아에서 미네소타로 가는 여정일 그 로드무비로만 보기에는 조금 그렇게 좀 더 깊은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진짜 알아야 보이는 거다, 그죠? 저는 볼 때 그냥 가는 길목에 저런 도시가 있었나 보구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냥 로드무비의 여정으로만 봤는데, 요거는 진짜 알아야만 보이는 것들이네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알 것 같고. 또 한 가지, 자꾸 소대리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는데, 모든 요소들이 다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서 너무 취향 저격이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느꼈던, 이제, 물론 뭐 1부터 10까지 모든 순간들이 다 생각나진 않으시겠지만, 그 중에서도 뭐 특별히 몇 가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좀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터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되게 기본적으로는 저는 외로움이라고 봤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떻게 극복되어 가느냐가 이 영화의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이 개별의 인물들과 영화의 전체의 어떤 내러티브 같은 게 같이 굴러간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말에서 그렇게 되는 그 과정까지 갑자기 그렇게 뭐 클리셰 같은 그 대사를 그냥 치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서서히 빌드업을 해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의 마지막까지.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여정과 과정을 거쳐왔고, 그리고 너를 먹는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단순하게 너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그건 지규일 수도 있고, 은유일 수도 있고, 모든 것으로도 너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어떤 결말적인 완성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소대가리님이 말씀하신 그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영화상에 나왔던 인물들에게 다 대입을 해보니까 일단 설리는 그 외로움이 좀 삐뚤어진 욕망으로 발현된 케이스인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메런과 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그 외로움을 채워나갔던 존재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숲속에서, 그 강가에서 놀다가 그 숲속에서 만난 2인조 이터 있잖아요. 걔들은 그 외로움을 그냥 비슷한 동료와 함께 다니면서 좀 채우는 그런 존재로 봤고, 이렇게 외로움이라는 키워드로 그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쭉 생각을 해나가 보니까 뭔가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리아 스타크님? 설리가 진짜 포인트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포스터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제 3의 죽여버리고 싶었어. 네. 아이고 자꾸 자기 이름 부르잖아요. 네. 너 그러지 마. 진짜 소름 끼쳐 막 이러는데. 맞아. 아까 막 외로움 얘기하시니까 생각은 난 건데, 네. 아무도 설리를 불러주지 않아서 스스로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닐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진짜. 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갑자기. 그 사람들은 다 개별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쵸. 냄새로 똑같은 사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설리 같은 경우에 그 시간을 살아온 동안 만난 인간이라고는 잡아먹은 인간밖에 없잖아요. 맞아. 공동체가 없잖아요. 설리가.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하면서.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게 메런이었고. 근데 메런이 끝까지 안 해주죠. 그렇네. 소름 돋았어. 네, 지금 존씨님 올라오셨는데 목 상태가 안 좋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존씨님? 네, 안녕하세요. 존씨입니다. 아니, 목 상태 안 좋은 거 맞아요? 왜 이렇게 동글 중저음의 스윗한 목소리가 안 좋다고 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가다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하실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그 소대가리님께서 말씀하셨던 외로움에 관한 얘기를 듣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 외로우시구나. 영화를 보면서 이게 카니발리즘을 소재로 해서 어떠한 상징이나 은유로 사용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계속 집중을 하면서 보게 됐는데, 네. 사실 그 카니발리즘이란 소재를 떠나서 어떤 가족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아버지한테 버림을 받은 소녀부터 시작을 해서 티모시 샬라메도 역시 가족과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진 않았었고, 그렇죠. 심지어 그 중간에 어떤 테마파크나 뭐 그런 데서 먹었던 그 남자에 대한 가족들의 어떤 그 대화도 굉장히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그랬었고, 그리고 그 남자의 어떤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
또 보여준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 장면을 봤을 때 굳이 왜 그 먹잇감이 됐던 사람의 가정을 보여줬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들 역시 뭐 엔딩으로 치닫기 전까지는 어떠한 유사 가족의 형태를 보여주면서 나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버디무비의 형태를 띠고 영화가 흘러가다가 이 터 중에 가족이 없고 정말 외로운 설리만 네. 계속 어떻게든 자기도 그런 가족을 만들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집착을 하고 했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이 감독이 이런 소재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그때 당시 80년대 당시 그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했던 그런 시대 정신 뒤에 숨어 있는 가족 간의 허무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기도 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영화 전반을 머릿속으로 이렇게 쫙 훑어봤는데, 맞아요. 지금 가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아, 네, 소대가리님. 그 가족 키워드 말씀하셔서 그런데 네. 저는 아버지가 2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누구의 아버지가요? 메런의 아버지가. 네.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는 떠난 아버지고 설리가 처음 그걸 알려주잖아요. 냄새로 인지하는 법과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먹는 방법.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할 순간이 되는 사람을 찾아내서 죽었을 때 먹는 그런 방식. 네. 그건 전 유사 아버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나중에 리를 만나잖아요. 네. 리하고 사랑에 빠지면서 리에게 비밀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먹어치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지막에 메런이 설리를 먹게 되는 과정은 리가 했던 경험을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먹게 되는 그 경험을 네. 메런 역시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 네. 그렇게 되는 순간 리는 메런에게 온전히 빠져들 수 있게 된 거 아닌가. 그렇게 그 순간 이제 나를 먹어달라라는 말은 네. 이제 진짜 넌 나를 체험하게 되었고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네가 되었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거죠. 아버지를 먹는 경험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완성이 되었다. 그렇죠.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고 너 역시 그런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너도 내 기분을 이해하게 됐고 나 역시 너를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나를 먹어달라고 너에게 말하는 건 그거는 일종의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순간에는. 그거야말로 사랑한다는 말처럼 들리겠죠. 그거 물론 클리셰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저한테는. 그 순간 이렇게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와, 소름 돋았다. 이게 이렇게 슬플 일인가 싶더라고요. 저도 그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된 게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게 된 그 지점이었다 생각하거든요. 네. 처음에 그 여자 주인공이 메런이라고요, 이름이? 제 이름 잘못했는데. 맞아요, 메런. 메롱 생각하시면 돼요. 메런. 리랑 다니다가 네. 한번 떠나잖아요. 네. 떠나다가 다시 찾아오잖아요. 리가 사는 곳 다 찾아오고 거기서 이제 리와 아버지 얘기를 듣게 되고 또 리에게 내가 그 얘기 들었다라고 하면서 난 널 이해해 라면서 위로해 주거든요. 네. 그게 지금 메인 포스터에 있는 그 장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메론이 리의 눈을 되게 가까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위로해 주거든요. 그게 되게 저도 되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메론 자체도 와, 우리가 이렇게 끔찍한 사람들인데 나도 내가 너무 지금 견딜 수 없고 이런데 내가 저 아이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서 구원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의 구원이 돼줄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위로의 시점부터. 거기서 서로의 사랑이 시작된 거고 아까 소대가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를
온전히 위로하고 너가 나를 먹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이 진짜 사랑의 고백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진짜 그거랑 저는 그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도 같은 그렇네. 맥락이거든요. 예, 맞아요. 제가 그 대사 좋아하는데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나는 내가 되고 싶어. 그 대사거든요. 그쵸. 네, 거기서도 되게 누군가를 먹는다는 게 네. 굉장히 근데 그것도 있잖아요. 약간 사랑한 사람끼리 물고 뜯는 것도 있잖아요. 아, 이건 아니야? 연인들끼리 이제 좀 이렇게 19금 은어를 얘기할 때 뭐 너 먹었어, 먹어줘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뭐 아니 하잖아요. 그거 아니더라도 예정 뭐 스킨십 할 때도 네네. 그렇잖아요. 예물고 뭐 그런 거 하죠. 네. 물고 뜯고 그렇습니다. 맛보고 네. 하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네. 어쨌든 씹어 삼키지는 않지만. 그런 데서 치려면 이제 티모시 샬라메처럼 생겨야겠죠? 네, 좋아요. 그쵸. 여러 가지 먹는다. 나 아까 안 그래도 아리아스타카님 말씀 끝나면은 우리가 평소에 쓰는 연인들끼리 쓰는 먹는다라는 그 표현이 이제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런 드립을 하려고 했는데, 스타크님이 다행히 먼저 카드를 꺼내주셔서. 그리고 초롱님이 아까 저도 가족 이야기에 대해서 좀 더 보태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떤 부분이실까요? 소대가리님 말씀을 듣고는, 이게 두 명의 아빠로도 해석될 수 있겠구나라는, 어쨌든 이터로스의 가르침을 준 아버지니까 참 잘 들었고요. 네. 저는 설리를 두 가지 남자 타입으로 봤거든요. 네. 이 영화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기원이자 자기의 반쪽, 자기와 같은 사람을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설리를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소극적인 거라, 이 남자는, 이게 사냥감이 죽어가기까지를 다 기다리고, 또 이제 좀 안 이쁘게 메리아스 입고, 엎드려서 이제 그렇게 먹는 네. 그런 모습, 식사 예절이 그렇게 보기 좋지 않았던 걸로 저는 이해했어요. 약간 하이나과인가? 네. 그렇죠. 양로원 룩이죠. 양로원 룩. 양로원 룩. 근데 리는 처음 봤을 때부터 우통 까고, 그렇지. 마음에 안 드는 상대를 그냥 확 하고 거칠게 잡아먹고, 이 메런이 딱 한마디 하죠. 멋있어. 또 어쩜 그래?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되게 악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응징하듯이 이렇게. 네, 그렇죠. 네네. 굉장히 정의롭게 뭔가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서. 그치. 그게 뭐 외모를 떠나서 그런 남성상에 또 반한 게 있지 않을까. 자기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와일드함. 요런 쪽으로 조금 저는 바라봤습니다. 사실 가족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 이 이야기가 길어져서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가족 얘기도 해주세요. 괜찮아요. 사실 이게 결국에 유전이잖아요. 이 이터의 습성이. 그쵸. 영화에서 그렇게 그려지는데, 설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제 짝을 찾지 못하고 자기 가족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를 화자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메런은 자기의 정체성을 일찌감치 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부재함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의 갈 길을 잃어서 이게 사회에서 이제 오히려 벗어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늘 부재해서 생기는 그 결핍과 외로움, 그리고 배우지 못해서 이제 사회 나가서 남들은 다 미리 가족들이 알려줬던 것들을 행하지 못해서 생기는 그 고독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공감이 갔고, 또 이제 리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중간중간 조금씩 설명을 하지만 이제 가정폭력에 의해서 이제 발현이 되잖아요. 이터적인. 뭐 예상은 했지만 결국 아버지를 먹음으로써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했던 폭력을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네. 이렇게 가정 환경이 중요하구나. 얼마나 슬펐겠어요. 참 스스로의 습성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예, 이런 쪽으로 보면서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감독님이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네요.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지금 스타크님이 그 엄마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시는데 메런의 엄마가 나오고 또 리의 엄마가 나오는데 리의 엄마가 화면에 나온 적이 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그냥 대사로만 나왔던 것 같은데 리의 동생만 나오고 그죠? 안 나왔죠. 엄마는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자, 좋아요. 먼저 말 꺼낸 사람부터 시키는 게 스타크님 이제 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엄마라는 소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전 엄마 나왔을 때가 제일 무서웠거든요. 저도요. 그 시퀀스가 가장 공포스러웠고, 맞아. 엄마가 손이 없는 걸 봤을 때, 제가 그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자기 가장 끔찍한 모습을 자식이 담는다 생각했을 때, 그만큼 정말 배기 싫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애 키우면서 점점 공감하게 되네요. 네. 네, 왜 꼭 담지 말라고만 담냐고 이러잖아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네. 나처럼 살게 하느니 그냥 내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았던 경험을 토대로 내 자녀도 그렇게 살 거라고 미리 유추를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불행했으면 쟤도 불행하겠지? 그걸 차단해 주거나 아니면 그게 희망이 없으면 뭐 동반자살 이런 것도 사실 동반자살이 아니라 자녀를 살인하는 거죠. 이런 짓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게 너무 슬프기도 하고 가장 공포스러우면서도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대물림되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대물림된 자식을 자기와 동일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게 슬펐던 것 같아요.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게 운전이라는 어떤 키워드였거든요. 네. 그 메런이 확인하고 싶었던 거는 자기 기원이잖아요. 네. 엄마라는 기원이었는데 정작 아빠가 가르쳐준 건 운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멀어지라라는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아빠가 주고 싶었던 거는. 네가 거기서 멀어져야만 살 수 있다라는 그게 마지막 선물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리 역시 동생한테 운전을 가르쳐준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아빠를 경험했잖아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아빠를 먹었고 자기는 자신 또한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도록 그 케일라죠, 동생이. 네. 케일라가 운전을 해서 나와 멀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사회에서 그들을 분리한 것도 맞지만 스스로도 그 어떤 사회 벽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태생적인 그게 되게 딜레마였던 것 같아요. 가까워지고 싶지만 멀어져야만 하는 어떤 그런 운명적인 것. 그게 운전으로 되게 잘 드러나는 상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머무르고 싶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가 퍼지는 곳에서 우리 거기서 내려앉자라는. 근데 정착하는 순간 비극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아이러닉한 것 같아요. 평범하게 살기 위해서 정착했지만 그게 오히려 그 떠돌던 그 시절에 비해서 그 시절보다 더 끔찍한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게 이 사회가 그런 이제 소수자를 대하는 어떤 방식하고도 되게 닮아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초롱님은 요거 엔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초롱님은? 일단 엔딩 부분이 너무 슬펐죠.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 보자라고 하고서 되게 밝은 부분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저는 사실 엔딩이 그다지 좀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히려? 네네. 좋아요. 그러면은 아리아 스타크님은 엔딩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그쵸. 너무 비극이죠. 그리고 이제 메론은 메론 맞아요.
메로나. 메런? 메로나. 네. 메롱 아니고. 메런. 메런. 네. 네. 메런은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지. 근데 마지막에 그들이 함께 했던 순간을 그 초원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네. 그게 어떤 은유적으로 그들의 영혼이 그렇게 한 몸이 되었다? 라는 뜻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처참하고 슬픈 엔딩이지만 그들이 진짜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마냥 슬프지만은 않다. 내 몸을 내 영혼까지 먹어줄 수 있는 연인이 세상에 하나 있다라는 게 어쩌면 그것조차 희망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게 제목이 왜 본즈 앤 올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작품상에서 본즈 앤 올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이 된 게 그 숲속에서 제이크 일행을 만났을 때 제이크가 그 메런과 리에게 본즈 앤 올이라고 아냐. 이제 불필요하지만 굳이 안 먹어도 되지만 뼈까지 다 씹어서 완전히 다 먹어 치우는 거를 본즈 앤 올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걸 한번 해볼 것을 권하는 장면이 한번 나오잖아요. 그때 이 본즈 앤 올이라는 단어가 딱 사용이 되는데 아니 잠깐만 그러면은 쟤들도 이게 제목이니까 저 주인공들도 나중에 결국은 저런 행위를 하는 게 화면에 나오나? 이러면서 막 되게 멘붕에 빠졌어요. 아, 제발 그 장면 안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멘붕에 빠졌는데, 마지막에 가서야 생각했던 본즈 앤 올은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그 뼛속까지 다 먹어 치운다는 의미보다는 진짜 사랑의 의미로, 뼛속까지 사랑한다는 의미로 이제 이 제목에서 본즈 앤 올을 사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자, 그러면은 저 외에도 이제 여기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자유롭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대가리님부터 마지막 자유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메런이 그 시기를 하는 그 방식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유머였잖아요. 베이비시터였고 네. 그 다음에 영화 오프닝 시퀀스에서 나오던 그 동급생 친구 손가락을 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 아, 나 그 장면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너무. 네. 그니까 뭐냐면은 처음 시작은 자기한테 욕망을 투영하던 존재에게 먼저 시작됐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베이비시터는 또 약간 좀 모성애 같은 느낌으로 사랑을 줬을 것이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 먹는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았던 거고 나중에는 그 설리를 통해서 죽은 사람을 먹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리가 사냥해주는 걸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성장 영화로 만약에 본다면은 그가 자기 본능을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에서 그 마지막에 리를 먹는 과정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삶을 선택하게 되는 그 소녀의 영화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시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어떤 방식으로 시기라는 과정 자체가 변화하는 그 모습이 되게 성장하는 모습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말씀에 많이 배워갑니다. 네, 그리고 아리아 스타크 님도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자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이 영화를 본 결정적인 이유는 티모시 살로메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 얘기를 못한 것 같아서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인생 영화가 듄이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그를 다시 스크린에서 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배우를 되게 어릴 때부터 지금 성장 과정 보고 있잖아요. 다행히도 엇나가지 않고 좋은 배우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몇 년 전에 좀 더 청소년기일 때 그 Call Me by Your Name을 봤을 때와 또 몇 년 전에 듄을 봤을 때와 또 오늘의 이 본즈 앤 올을 봤을 때 티모시의 어떤 내면의 변화랄까?
성장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점점 남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얘가. 오. 얼굴에서 좀 더 점점 어른 티가 나는 그런 걸 전 느꼈거든요. 이제 좀 더 남자면서도 하지만 얘는 영원히 철이 없을 것 같은 남자다. 얘는 50이 되어도 이 눈빛일 것 같다. 네. 60이 되어도 이 눈빛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간 비현실적인 캐릭터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로서의 어떤 캐릭터. 듄도 어떤 초월적인 역할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네이터라는 좀 색다른 역할이고, 앞으로도 좀 이런 식의 캐릭터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되게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배우가 어떤 캐릭터를 맡든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고 우리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영화도 기대가 된다. 티모시 살렘이 너무 좋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스타크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느낀 거는 얼굴이 설득력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고요. 배우들은 몸 가꾸는 거를 이제 작품에 따라서 이제 하겠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깡마른 체형을 연기했다고 생각이 들고 나중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벌크업된 그 우통을 까는 씬이 오면은 야 장난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었고 그리고 그 또 아리아 스타크님 말씀을 들으면서 문득 생각이 났던 게 예전에 제니퍼 로렌스가 그 미국의 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티모시 샬라메가 잘 여물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먹어버리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그 토크쇼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 아리아 스타크님 말씀이랑 요 본즈의 놀이라는 이 영화랑 티모시 샬라메랑 이렇게 딱딱딱딱 그 삼각큐가 딱 맞으면서 되게 재밌게 머릿속에서 떠오르네요. 자, 그리고 초롱님도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마지막 자유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왜 안 나왔나 했습니다. 이 영화는 네. 티모시 샬라메 화보 같은 영화예요. 네. 와, 듄 저도 너무 재밌게 봤는데 조금 아쉬웠던 게 듄에서는 칼질이 느리잖아요. 아, 그렇지. 여기서는 그 거침없습니다. 와일드한 티모시, 맞아. 락자랄 티모시, 춤도 춰요. 그리고 빨간 머리 티모시 어디서 볼 수 있겠습니까? 너무 그렇지. 아름답습니다. 그렇지. 정말 감독님이 이 티모시 샬라메라는 배우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요. 맞아. 다른 영화에서 봤을 법한 혹은 보지 못한 자기가 알고 있는 진짜 그 피조물을 이렇게 포착하듯이 찍어내는 장면들이 너무 멋있어요. 아니 얼마나 멋있으면 남자도 깨어내, 여자도 깨어내, 볼도 잘 던져. 진짜 제가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너무 진짜 매력적인 진짜 진짜 티모시 샬라메 팬이라면 이 영화를 안 놓치는 게 좀 아쉬울 정도로 감독님이 정말 그 장면들 잘 포착하신 것 같고 네. 또 이 영화가 이제 미국 전역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거대한 로드무비다 보니까 그 풍광을 찍어내는 거를 한편의 화보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네. 물론 음악도 좋고요. 네. 정말 좋은 작품이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서 또 떠올랐던 게 티모시 샬라메의 얼굴이요. 딱 얼굴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은 저희 그 미술학원 같은데 미술 배울 때 처음에 이렇게 스케치 배울 때 딱 탁 놔두고 하는 그 그리스 얼굴 조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그게 생각나는 얼굴이잖아요. 그만큼 진짜 조각같이 잘생긴 배우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좋아요. 그 다음에 우리 테레즈님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이 있다면은 발언 기회 드릴게요. 전 영화는 못 봐서 사실 안 오려고 했거든요. 네. 영화를 근데 저는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일단 피리아도 사실 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안 봤고 잘하셨어요. 네. 장르를 못 보니까. 근데 이 영화도 이제 제가 꺼려하는 소재를 갖다가 다루다 보니까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못 보겠구나 극장에서. 그래서 나중에 마음의 준비가 다 됐을 때 봐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제가 식인 영화를 못 보기는 하는데 피하기도 하고
네. 예전에 다른 분들이 라오라는 작품, 로우죠, 로우? 로우. 로우라는 작품을 정말 좋은 그러니까 멋지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작품을 극찬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식인 영화를 피해 다니긴 했는데 어쩌다 보니 리뷰를 쓰다가 이제 쇼폼 컨텐츠에서 식인을 다룬 어떤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도 되게 아름답긴 했거든요. 근데 비위가 많이 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리뷰 쓰느라고 어쩔 수 없이 봤어야 했으니까 보기는 봤는데 그 영화도 정말 아름다운 영화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번 영화를 보고 느끼셨던 점들을 저도 이제 다른 영화지만 보면서 그런 점을 좀 느끼긴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마음의 준비가 되면은 루카 구아디노 감독의 영화잖아요. 그래서 놓치고 싶진 않거든요.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좀 피를 그린 그의 작품들을 좀 봐야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다음 작품들이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스카페이스라는 옛날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리메이크 하신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영화는 좀 피하고 관련된 영화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고 하나는 오드리 헵번 전기인데 맞아요. 그 배우가 루니 마라를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깊이 있는 연기를 하기에는 루니 마라가 어울리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루카 구아디노 감독의 영화들을 앞으로도 좀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까지는 뭐 몰라서 못 봤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감독이 했다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보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 작품을 통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서스페리아까지는 잘 그 정도까지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 작품은 그 정도 생각은 드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존 씨님도 이제 그 동굴 목소리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마지막 장면 일단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톡방에서도 남겼다듯이 사실 그 대사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나를 먹어줘 이런 대사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와서 사실은 반갑기도 하고 조금 뻔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영화들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네. 제일 처음으로는 렛미인이라는 영화가 많이 생각이 났고요. 아,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대사가 렛미인의 어떤 대답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분명히 이 감독이 박찬욱 감독님의 영향을 조금 받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영화 박쥐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특히 마지막 장면 그 평원에서 그 남녀 주인공이 같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 장면 그거는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의 마지막 장면하고 굉장히 유사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반가웠고 이래저래 되게 좋았던 영화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소대리님. 그 음악 너무 좋아요. 사용된 음악들 뭐 저기 80년대 되게 유행하던 그 팝 씬에서 되게 유행하던 뭐 뉴오더라든가 뭐 키스 음악 그 노래 나올 때 되게 반갑더라고요. 초반에. 네. 그 키스라는 그 그룹 자체가 되게 그때 당시에 되게 논란의 그룹이었거든, 진짜. 약간 좀 식인 같은 어떤 그런 상징성도 있고, 왜냐면 그 하드코어 메탈 밴드라 가지고 이렇게 화양 얼굴 막 분칠하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게이 같은 어떤 그런 소수자 같은 이미지도 있고 그런 걸 되게 잘 차용했던 것 같아. 되게 자연스럽게. 아예 음악으로 배경음악으로 까는 게 아니라 그걸 주인공이 대사를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엔딩 장면 펼쳐진 초원 나올 때 그 둘이 끌어안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세븐 생각났거든요. 옛날에 브래드 피트 나오던 세븐. 네. 거기도 이제 송전탑 지나가는 되게 드넓은 평야에서 마지막에 그 범인을 죽이는
걸로 끝이 나거든요. 세븐에서. 그러면서 카메라가 부감으로 이렇게 싹 찍어줘요. 그 찍는 방식이 네. 그 세븐의 그 찍는 방식하고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찍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세븐의 그 형사도 그 브래드 피트죠. 그 형사도 모든 걸 잃는 순간 그 범인을 살해해 버리거든요. 그 주인공 이번 영화 주인공인 메런도 모든 걸 다 잃은 후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 상태라는 거는 연옥과 같은 상태가 아닌가. 단테의 그 임페르노에 나오는 그 연옥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지옥과 지상과의 경계에 있는 어떤 그 연옥, 거기에 놓여진 어떤 주인공의 심경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그 나는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슬프고도 고독한 어떤 그런 광경, 그런 광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사실 이게 소재가 소재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사용된 어떤 서스펜스들이나 스릴러적인 그런 장면들 도 연출을 굉장히 잘한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작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뭐 어떤 씬에서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식인 장면이 어떻게 연출이 됐는지, 그 뭐 긴장되는 장면은 또 어떻게 연출이 됐는지, 어떤 장면이 제일 불쾌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는 한데, 이게 스포일러 감성후기 토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부분 높은 확률로 보신 분들이 들으실 거잖아요. 자극적인, 시각적인, 직관적인 것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이 두 인물의 그 상황은 어떻고 감정은 어떻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정서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다행히도 뭐 제가 그렇게 질문을 유도한 것도 있지만 제가 질문하지 않고 그냥 참여자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 맥락도 제가 의도한 바와 비슷하게 흘러간 것 같아서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제가 몰랐던 부분들 많이 공감을 하고 갑니다. 근데 뭐 솔직한 제 심정으로는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방법도 있겠구나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깨달았지만, 근데 그래, 좋아, 아름다워, 괜찮네, 이렇게 이해하면 또 찡하기도 하네, 이런 생각의 그 이면에는 그래도 사람 먹는 애들인데 라는 그 벽이 하나가 딱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제 감정적으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 이 감정이 그 당시에 소수자를 바라보던 그 타인의,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또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감정을 느끼는 거 그조차도 어쩌면은 감독님이 좀 의도해서 좀 연출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아까 초반에 소대가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이런 같은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진짜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워가는 시간이었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녹화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